아이들은 모두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적절한 시기에 자극을 하고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영재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적기에 맞는 연령별, 영역별 학습으로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학습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의성 영재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뇌 성장 발달 또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른 창의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성 영재교육 프로그램 키즈닥터는 구체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사고하고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아동기에 확산적인 사고와 논리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현재 몇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4개의 과목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닥터 사고, 네. 닥터 수학, 닥터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융합 사고력 수학이 론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마다 그 특징이 궁금한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고력 발달을 위한 닥터 사고. 닥터 사고에서 사용하는 교구는 300여 종류의 교구를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 나라의 교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흥미를 많이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교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적 동기를 굉장히 많이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이 교구 수업의 특징이기도 하고 닥터 사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창의적 직관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각도를 생각하고 부분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인식, 분석,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합니다. 닥터 수학 프로그램. 누구나 수학에 대해서 잘하고 싶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수학을 이것도 수학이야?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교구를 통해서 직접 아이들이 보여지는 수학, 손으로 만지는 수학, 머리로 생각하는 수학으로 일단 아이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많이 키워질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터득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물 중심의 학습 방법입니다. 닥터 과학 프로그램.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체험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탐구심, 즉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아이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고요. 창의성 영재교육 키즈닥터 프로그램 중에 닥터과학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동과학의 4대 영역을 골고루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화학 영역, 지구 파트 영역, 생물 파트 영역, 그 다음에 힘과 기계 영역을 골고루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한 교육을 토대로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그거를 직접 또한 힘과 기계 영역에서는 구체물을 조작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학적 탐구심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물 중심의 자기주도적 실험 활동을 통한 과제 집착력,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융합 사고력 수학. 정통 융합 사고력 수학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과학적인 단순 수학이 수학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와 음악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미술적인 원리와 어떤 이런 공학적인 원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화되어 있는 정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의성 영재교육 키즈닥터는요. 소수 정예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닥터 사고는 정원이 4세부터, 보통 연령이 4세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닥터 수학은 5세부터 가능하시고요. 닥터 과학은 6세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 배정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제 그 이유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개인에 대한 흥미, 배경 지식,
학습 능력을 고려한 소수정원 수업 시스템. 다양한 전문 교구를 통해 아이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가 높은 수업 시스템입니다. 재밌어요. 키즈닥터 재밌어요. 얼마큼?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해보고 예, 실험해보고 그거 결과를 예상하고 또 그거를 작성하고 이런 게 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뭐 과학도 마음에 들지만 뭐 사고라든가 수학 프로그램도 뭐 다양한 교구를 이제 매주 다르게 해서 하니까 아이가 이제 첫째로 너무 오는 걸 즐거워하고요. 예,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항상 이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2세부터 사실 보냈거든요. 말 못할 때부터. 근데 그것도 교육이라고 잠재된 게 나중에 2배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생각하는 게 또래보다 깊고 그다음에 무슨 책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학습 태도 모든 면에서 엄마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형인 그런 애를 잘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주변에서 칭찬을 들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 수 있는 공간, 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저의 자긍심과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천국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느껴지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못된 소비 습관과 낭비벽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보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찾았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권두영 변호사를 만나본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늘 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실무진이 상담을 하여 고객의 현재 자산 및 수입, 부채 현황 등을 파악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에게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 중 어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조언해주고 이에 관하여 절차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순간의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결국엔 사업을 포기하거나 생을 낙담하고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변호사로서 어려운 기업들 및 개인이 재건하는 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 회사의 재건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여 이 분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등을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자칫 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네, 그럼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개인 회생 제도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이고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 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 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파산 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나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선고를 한 이후 법원에서 선임하는 파산관제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개인 파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지만 파산 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진술 등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 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네, 그럼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채권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채권자들에게 시키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된다면 인내심을 갖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제한다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많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회생 파산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법률적 조언을 하여 이분들이 갱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름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어려운 법률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 법률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회생과 파산, 그리고 합병 분야의 전문 변호사분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도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를 만나 그 해법을 찾아본다. 오늘의 전문가는 기업 회생과 파산 및 M&A 전문 윤승진 변호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업 회생과 파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는데요. 기업 회생과 기업 파산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 회생이란 회사가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웠을 때 법원을 통해서 변제기를 위해받고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하고요. 네. 기업 파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산을 전부 정리해서 지금 채권자에게 지금 현재 자산가로 해서 채권자들을 변제하는 것을 법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회생이나 기업의 파산은 어떨 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업 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장애가 있다든가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기업 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유예가 되고 그다음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중지가 되고요. 법원으로 통해서 일정 금액 채무 탕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기 한 10년 정도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주기 때문에 분할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기업이 회생 재기가 가능하고요. 네.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자산이 보다 부채가 지나치게 초과된 상태에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좋지 않은 경우 그때 법인 파산으로 가는 게 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 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청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적은 것으로 미루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내에 적립된 현금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네. 상위 단계에서 또 부도라든가 예. 또 파산이 있을 때 연쇄 부도, 연쇄 파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인들은 그 기업 회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기업 회생을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하는 자격은 특별히 규제는 없지만 법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청산가치하고 계속기업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청산가치는 지금 현재 자산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서 네.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율 몇 퍼센트 정도 되냐는 청산가치라고 그러고요. 계속기업가치는 10년 동안 회사가 계속 운영됐을 때 창출해낸 수익이 얼마나 되겠냐. 그걸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변제율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가 높으면 기업 회생 절차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 계속기업 가치가 낮으면 파산 절차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회생은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데 관리인은 이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기업은 회생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 신청에서 인가까지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회생 신청을 하면은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라든지 직원 이탈 같은 사내 분위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이 좀 많이 망설이실 것 같은데요. 기업 회생을 위해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 충분히 그 회생할 수 있는 기업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 법원에 예납금 정도 한 2,5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 변호사에게 또 실비용으로 선임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3, 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제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이 현금 결제가 되지 않으면 네.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한 달 정도 운영비, 즉 납품업체한테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확보가 있었던 시점에 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가압류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시 경매와 압류, 가압류가 중지되고 영업장 가동이나 거래처와의 거래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결정되면 담보부 채무 100% 변제와 채무 분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했을 시 파산관제인은 회사의 총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기업은 채권자의 민형사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채무의 합법적 정리, 체불임금 해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도 많다. 그런데 기업이 진 빚을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의 무책임 혹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산법,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몇몇 기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사업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막바지에 네. 그 단계 그 경영상 원인이라든가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언급된 것처럼 패자 부활자지라고 해서 네. 한 번 실패했다 해서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재기 발판을 삼아서 계속 기업 가치가 있다든가 회생 가치가 있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충분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낫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같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M&A,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사주가 나와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이나 자금 사정이 다른 만큼 인수합병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에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식을, 그 피인수회사의 주식 전량을 또는 상당 부분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회사가 아예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산 인수라는 거는 피인수 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만 단순히 인수하는 걸 자산 인수라고 그러고요. 주식 인수는 구체적인 개개의 자산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해서 경영권 자체를 전체로 회사 통째로 인수하는 경우가 주식 인수고요. 합병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법인을 해산하고 네. 하나의 회사로 신설 합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기존 회사 이름으로 다시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근데 인수합병을 잘못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회계실사고요. 하나는 법률실사입니다. 회계실사 같은 경우는 그 피인수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실사해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확정을 하고요. 회사 정관이라든가 이사 결의 또는 총회 결의가 법률적인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소송 단계에 있었던 걸 숨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했는데 나중에 소송이 패소한 판결문이 그대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판결, 재판 중에 있는지 강제 집행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법률적인 장애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이 외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들이 대부분 이제 애국자신데 열심히 회사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런 애로사항을 만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제도권이 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안에서 자기 기존의 경영 노하우를 다시 한번 살려서 충분히 재기 발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해주신 정보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경영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